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시장 가치가 마감가 기준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3% 상승한 23,563.3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4% 높은 2,594.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2% 오른 6,789.1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 이틀 숨 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7% 내린 56달러 8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일주일 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20만 배럴 늘었습니다. 금 가격이 약 3주의 고점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세제 개혁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오른 1,283달러 7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양국 간 통상 이슈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22% 오르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02%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맞은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일제일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는 분석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이었죠.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2,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정보 기술주가 반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 다만 어제는 IT와 금융 같은 대형 주도주보다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중소형주가 강했습니다. 중소형주가 대거 몰려있는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7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 역시 코스피보다 많았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11월 9일 목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만남의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 역시 예정이 좀 돼 있는데요. 그렇죠. 글로벌 통상 질서에 영향을 주는
두 나라 간의 첨예한 대립 또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TV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 이제는 중국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동산계의 황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돈이 많은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런 인물과 때로는 뭐 성정으로 보면은 좀 즉흥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고요. 뭐 시진핑 주석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9월 말, 10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2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상당히 좀 당당한, 그리고 이제 중국적 사회주의자 이런 색깔이 강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꾸밀까, 그런 부분들이 월가에 상당히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놓고 거기서 황제격 어떤 의존했다는 걸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 본인 스스로도 이제 나는 황제다, 그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예상보다 팽팽하게 시작을 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월가에서는 어떻게 과연 이 가운데서 서로 간에 협의를 점에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첫 일정 중에 하나가 무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불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얘기했을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해서 해석했을까, 상당히 며칠 동안 소위 그 작전을 할 정도로 중국은 좀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도착 후에 2시간 만이라고 그러죠. 한국 돈으로 보면 약 10조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투자 협정 계약을 맺었다고 그럽니다. 10조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한국 관련돼서 우리가 과거에 그 사드 배치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관련돼서 약 10억 달러를 달라 그러는데 10억 달러가 원화 베이스로 보면 약 1조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은 일단 돈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기분을 좀 좋게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과연 대미 무역,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고요. 과거 시기에 과거 시기도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해외 순방한 그때부터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가면 더 증시가 잘 된다, 그런 본의 아닌 속설을 이번에 좀 맞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자,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본 나라 중 1등이 중국이고요. 일본이 2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8등인데 일본과 한국을 가서 그만큼 우리 미국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달라. 단 돈을 주지 말고 이제 군사물자로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중국 관련돼서도 중국이 상당히 입장은 좀 다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그만큼 환율이나 조절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아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요즘 최근 들어서 기술적 급등 가운데서 빵이라는 어떤 소위 종목이 있죠. 페이스북, 알파벳,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구글의 모의사까지 보고 있는데 중국도 미국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서 BAT가 있습니다.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는데요. 통상 바이두도 그렇지만 알리바바가 한국 돈 $1 베이스를 보면 533조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366조인 거 보면 예상보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만큼 기술이 경쟁력이 좋아졌다, 이런 어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반론을 좀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잠깐 한국 시장을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한국 그 사드 보복 관련돼서 중국이 한국 관련돼서 경제 보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그만큼 중국이 GDP도 이제 7%, 6.7로 좀 내려갔다지만 여전히 중국이 고성장과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중국 사람들 볼 때는 한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두 가지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던 중국 대미 무역 부분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흑자를 많이 본 기업 중에 1위가 중국인데요. 달러 베이스로 보면 3,470억, 한국 돈으로 보면 약 지난 2016년 1년 동안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약 387조 정도 이익을 좀 봤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10조 정도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2016년 1월부터 10월, 그리고 이번 2017년도 1월부터 10월 누적 데이터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10월까지 데이터가 약 17.18% 무역수주 흑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럼 바라볼 때
과연 그만큼 중국이 미국이 수출 아니나 그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미국에서 이익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예. 중국 스스로가 무역 수지를 좀 소폭이나마 인위적으로 흑자를 좀 약간 줄인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시각이 있는 걸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 중국은 미국이 통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1년에 2번이죠. 4월달, 10월. 즉 재무국에서 환율 조작 의혹국, 환율 조작 의혹국도 지금 말이 좀 애매한데 어쩌면 미국을 상대로 수출할 때 그만큼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환율을 조금씩 내렸다. 그런 부분에서 환율 조작 의혹국, 즉 모니터링 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커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할 때 주가가 예상보다 밀리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않았고, 지난 10월 7일이죠. 며칠 안 됐죠. 어떻게 보면 22,953까지 갈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왔을 때 일본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도 그리고 무역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도 예. 주가는 상승한다. 즉, 둔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뭐 상해 지수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질 2일차 시작하고 있어서 이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많이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오히려 이제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올해 내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막상 대표자와 그 대통령과 만날 때는 어떻게 보면 어투가 예상보다 수그러들었다는 걸 보면 지금 월가에서는 그렇게 일단 일본과 중국은 상당히 둔감하지 않은 것이 차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원달러 베이스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결국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베이스가 좀 떨어졌죠.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면 즉 1달러에 1,200원대가 아니라 1달러에 1,200원대가 아니라 1달러에 1,100원대 때로는 1달러에 1,100원대까지도 내리는 걸 원합니다. 왜 내리는 거 원하죠? 결국 원화의 가치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한국 돈을 비롯해서 일본 돈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지금보다 강세를 가는 걸 원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실은 불공정 공치라고 좀 말씀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 의혹국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국 돈의 가치가 너무 강세가 됐으니 이것은 좀 약간 이상합니다. 이렇게 구두로 개입했다는데 이것이 실은 환율 조작 관련돼서 좀 코멘트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로 갔다는 것은 결국 한국 돈이나 원화나 위안화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환율 가지고 소위 조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중국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번 핵심 의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얼마나 통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중국 상대로 요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을 상대로 약 그 10조 원 정도의 일단 1차적으로 그만큼 선물 줬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북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중국을 상대로 세컨다리 보이콧, 즉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과 국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콧, 즉 이제는 수입을 막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의 수출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만큼 수출에 이런 걸 막는다면 그 후폭풍은 한국에도 영향이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군수물자를 사달라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예. 이 지금 보시는 것이 록히드 마틴의 미국의 주가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우리가 통상 로비스트 이런 의혹도 많이 있고요.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록히드 마틴에서 사드 이런 걸 만드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소위 군사 장비가 급등했고요. 최근 며칠간 급등했다는 거 보면 록히드 마틴을 매매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면 보나마나 군수 물자 관련돼서 또 계속 수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선반영되고 있다고 일단 미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록히드 마틴 말고 또 레이시온이 있죠. 이것은 뭐 미사일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토마호크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무기를 많이 팔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 이 종목도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액면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면 무기 이런 부분들도 예상보다 강하게 좀 주장할 것이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이런 부분들 즉 중국도 나름대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기를 판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좀 누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약간 좀 퀘스천마크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번에 미국이 중국 상대로 해서 한국이 얼마나 리스크가 있나 그런 부분도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10월 말에 한국과 중국이 소위 그 사인했습니다. 어떤 사인했냐면 한미일 연합으로 해서 이제 군사협정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위 그 한국에 있는 그 사드 그것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을 계약했는데, 자, 미국 입장에서는 좀 생뚱한 거죠. 왜냐하면 사드도 더 팔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시간이 길었지만 마지막 코멘트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통상 중국이 실은 한국을 바라본 시각은 그것입니다. 실은 MD라고 그러는데요. MD의 의미가 뭐냐면 미사일 디펜스, 즉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그 북한 관련돼서 이런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드 레이더가 중국까지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걸 보면 이 MD가 한국이 즉 사드를 설치한 것이 북한을 겨냥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한국이 미국의 그 미사일 전초전으로 중국의 어떤 거동력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설치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라볼 때는 사드의 어떤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하고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언짢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가서 무역이나 다른 부분보다도 한국에 있는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은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MD 정책의 일환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까지 그 놈을 보면 중국을 상대로 예상보다 많은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갈 것이다. 그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국내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일단 이것이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좀 증시가 소폭 상승했고요. 물론 한국은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어저께 그 한미 FTA 관련돼서 재협상 이런 논의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박 2일이기 때문에 하루는 뭐 DMZ도 가려다가 못 가고 서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한미 FTA 관련돼서는 이제 어차피 통상 그 위원장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얘기할 부분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에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그것을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실은 어저께 그저께 현대차,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는 참여자가 좀 머리는 아프지만 딱히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실은 시간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국익을 위해서는 하기 때문에 한미 FTA가 결국 미국 입장은 손실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철강과 자동차 업종은 손실이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될지 또 시사하는 바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강세죠.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상단을 한 $50대까지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60를 넘나드는 수준이에요. 최근에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57.92달러까지 좀 찍었고요. 지난 3일 전에는 유가가 더블태 유가가 3%의 급등,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뭐 0.7% 하락했으니까 그래도 3일 전보다는 2%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지금 관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이 실은 원유를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 내에서 좀 내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이 이걸 서진다면 그만큼 제품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유가가 좀 급등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7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니까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제 곧 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왕자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부패 혐의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원유국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유가가 지금보다 좀 급등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오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8월달, 9월달 골드만삭스에서는 $50 전후에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이것이 지역적 리스크라기보다 정책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기계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올 필요는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죠. 얼마나 유가가 올랐는지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유가가 일단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밴드가 좀 낮아졌고요. 2017년 2월달 보셔야 되겠습니다. 2017년 6월달에는 배럴당 $40까지 좀 하락했고요. 이러다 보면 $40에 대비로 보면 $50대 좀 올라갔지만 주봉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2014년에 이게 배럴당 $110까지 갔습니다. $110가 최근 들어서 한때는 $20선, 때로는 $50선이기 때문에 중동은
여전히 돈이 없어서 좀 힘든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페이퍼 관련돼서는 최근 더 유가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건설주가 상승할 것입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유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했을 때 유가가 상승, 즉 유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회복된다. 그런 부분도 좀 틀린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가 철강이나 조선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오일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경제가 오른다는데 지금 통상 그 오늘 애플이나 소위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게 실은 기름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인터넷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산업 구조가 소위 4차 산업, AI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 이것이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 아직까지 좀 틀린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을 오펙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펙 같은 경우에는 실은 카르텔, 어떻게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죠. 자, 오펙이 감산 합의를 왜 했을까요? 오펙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실은 감산 합의를 한다는 것이 유가가 그만큼 시장에 그만큼 방출을 덜 한다는 것이고 똑같은 수요가 있다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최근 들어 유가가 그렇게 최근 들어 유가가 올랐다는 것이 이것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오른 것이지 유가를 그만큼 줄여서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감산 합의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펙에서는 야 이러면 내년 3월까지가 이제 감산 합의에 쌓인 길인데 이걸 좀 늘리지 않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아마 $50 밴드, $55 밴드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사우디아라비아나 이게 중동에서도 오일이 나오지만 샌드 오일이라고 그러죠. 일단 그 돌이나 이런 모래나 이런 데서 원유가 묻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정지하는데 이런 어떤 샌드 오일의 BP가 $55 밴드가 된답니다. 따라서 오펙 입장에서 보면은 유가가 올라도 되지만 $55에서 계속 내리게 된다면 그만큼 샌드 오일의 기업들이 소위 도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번에 예상치도 않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정책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유가가 올랐지만 오펙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샌드 오일 이런 어떤 쪽에서 계속 가격을 내려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 같습니다. 정리하면 국내 정유 3사의 방향성을 우리가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유 3사의 방향성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금리 인상이라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면서 지난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달 말이죠. 11월 30일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난달 금통위가 열리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살짝 언급했었죠. 자, 그래서 이달 말일날 열리는 올해 마지막이죠. 이달 11월 30일입니다. 이달 말일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뚜렷한 이슈가 없는 정치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경제 정치 분야 뚜렷한 이슈는 없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도 끝남으로써 사드를 축으로 한 안보 문제, 그리고 한미 FTA가 그래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세계 경기 호조 속에 국내 경기도 연일 긍정적인 신호를 내뱉고 있고 내놓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문제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작았었는데 과연 지난달 회의 이후에 그 내막은 어떠냐? 그 의사록이 7일날 발표가 됐죠. 근데 7일날 발표된 의사록을 보니까 이령 하는 금통위 위원을 포함해서 3명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총 7분입니다. 금통위 위원들이 7분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그리고 5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3분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은행 총재도 약간 매파적이거든요.
그분도 통화 긴축을, 금리 인상을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더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은 없다. 특히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이미 세계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도 눈에 보이게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사드 보복이 이제 완화되는 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북핵 리스크 문제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푼다고 본다면 국내 성장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제의 발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반대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세 분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내수가 불확실하다. 지금 반도체 하나만 좋아가지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경기가 좋은 것처럼 눈에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경기는 특히 제조업 가동률이 너무나 취약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 바닥 경기는 회복세를 아직 확인해주고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금리를 인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면서 좀 신중률을 요구하는 이런 의원들도 여전히 이제 세 분 정도 아주 계신데요. 그래서 11월 30일 열리는 금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팽팽한 결론을 보일 가능성은 없다. 물론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1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이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설사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하는 우선주들이 최근에 또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배당을 염두에 둔 우선주 투자에는 어떤 유의점들이 있을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지난달이죠. 추석 연휴 같이 하는 이후부터는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배당주 시즌이 됩니다. 배당주에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죠.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배당을 많이 한 보통주 중에서도 고배당주.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주와는 다른 게 의결권이 없죠. 그 대신 보통주보다 1%의 배당을 더 주는 것이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의결권에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의결권에 무슨 큰 의미는 없죠. 물론 주총을 가셔서 그 회사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주 투자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연말 배당 시즌이 되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선주의 관심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포함해서 주주 우선 정책이 올해부터 확고하게 굳어지죠. 이미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의 발표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월이 실질적인 거래일수로 본다면 6일밖에 거래되지 않았어요. 6거래일 동안 무려 한진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CJ푸드 우선주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서울식품 우선주 같은 경우는 12%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이끌면서 오히려 상승률 상위에 모두 우선주들이 랭크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12월 말까지죠. 12월 다음 달까지도 우선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느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보통주와 우선주가 차이가 큰 소위 말해서 괴리육이 큰 종목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학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의 괴리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66%를 넘어서고 있고요. 코리아서킷 우선주, 금호석유 우선주, CJ 우선주, 롯데칠성 우선주, 넥센타이어 우선주, 삼양사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LG하우시스 우선주,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의 괴리율이 많게는 60%부터 적게도 20% 넘게 괴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우선주를 투자하시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유통량이 많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100주, 200주는 물론이고 1000주, 2000주 정도 살려면은 사기도 어렵지만 팔기도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유통 물량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너무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참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시면서 이런 종목은 특히 유의하시면서 우선주 전략을 취하자.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는 그런 첫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고배당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당 관련주, 특히 우선주들 올 연말까지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증시가 어제 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2,552포인트로 2,55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좀 위쪽에서 숨을 고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발을 빼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들어서 북한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참,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데이터, 실증적으로 10월이 지나고 나서 11월 달이 들으면서 10월 달 데이터를 보니까 그것이 눈에 확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 8월과 9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무차별적인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무려 8월 달에는 30억 5천만 달러, 그리고 9월 달에는 43억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는, 그리고 자금을 빼나갔다는 거죠, 국내에서. 그랬는데 10월달 추석 연휴 지난 이후에 10월달은 추석 연휴 때문에 개장하는 날도 많지는 않았는데 10월달에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보니까 34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본다면 3조 9천억 원, 거의 4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 시장에 투입을 했다는 거죠. 주식이 그중에서 28억 4천만 달러, 채권이 6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3개월 만에 매수를 전환한 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1월 달 들어서도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가도 11월 들어서 6거래일입니다. 12월 달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2조 6천억 원어치나 순매수를 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코스닥도 2,400억 원어치나 매수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일부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냥 두 달 연속 지난달에서 11월 달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코스닥 시장까지 광범위하게 매수 영역을 넓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물량을 누가 다 팔았냐? 개인들도 팔진 않았거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펀드 환매 물량이라는 핑계를 대고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관들의 매도 물량도 거의 마지막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 서서히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해서 고점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IT, 그리고 일부 제약업종 중에서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고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애널리스트들은 그것이 직업입니다. 자기 의견을 표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대로 주식 투자했다가는 다 망합니다. 왜냐? 왜? 그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맞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맞춥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개인 투자자들은. 시세의 흐름에 편성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기존에 주도되었던 반도체, IT,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계신 분 그대로 가져가 거기서 승부를 봐라. 근데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주도주이긴 하나. 그러나 그 종목을 신규로 지금 주력으로 배팅에 들어가기는 부담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후순위채로, 후순위주로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종목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종목군들이 사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사드에 관련된 피해주가 이제 완화, 대중국 화해 무드가 들어서면서 이들이 바닥으로부터 2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처럼 마찬가지다 이거죠. 저는 여전히 이 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꺾이는 신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장은 연동이나 월봉으로 여러분 한번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수를. 연동이나 월봉으로 보면 국내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최장기의 상승량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지수가 대세 급등을 했거든요. 종합지수가.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이 그런 시점에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연봉을 보면. 그러니까 2003년도에 종합지수가 얼마에 500포인트부터 얼마까지 2400포인트까지 무려 5배 정도 급등해서 5년 동안. 근데 지금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본다면 2017년부터 이 장이 상승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제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께서도 이 장이 뭐 다음 달까지 갈래? 아니 내년 초까지 갈 때 1월 어디까지 갈래? 하는 그런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만 냉정히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나. 그럼 현재는 누가 뭐래도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주말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기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정은 계속해서 매수 전략으로 지금 장은 돈보다는 주식을 편입시키고 있어야 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사느냐 하는 거죠. 자, 무엇을 사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기 앞서 그러면 조심할 점은 없느냐. 자, 제가 수치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종합지수가 코스피 시장의 종합지수 기준으로 2514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2514포인트. 그럼 어제 종가가 2552포인트입니다. 약 38포인트 차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포인트 이상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매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30포인트 하락할 가능성 없죠? 그럼 오늘의 조정은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기존에 갖고 있는 반도체, 계속 홀딩입니다. 정유주, 제약과 바이오,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계속해서 신규로 말씀드리죠. 자동차, 완성차, 부품도 다 좋습니다. 조선주, 좋습니다. 조선업종, 아직까지도 데이터 실적적으로는 크게 향상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거죠. 조선업종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을 겁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다 이거죠. 그 매수의 주도 세력이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는 점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주, 유통주 마찬가지죠. 싸도 수혜주로 이제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바뀌는 모습이요. 백화점, 항공, 그렇죠? 면세점, 그리고 음식료점, 이런 유통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 시즌이 들어왔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중국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게임 업종들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질 우리나라 게임 대전, 그죠? 지멘스 2017 이것이 발표됨에 따라 또 게임 업종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게임 업종들도 같이 오늘 일정에서는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한, 주식을 더 늘려나가는 주식 편입 비중을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이 오늘 일정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트레이더님 어제도 서울경제TV 밤방송에 출연을 하셨던데 이렇게 또 아침에 만나 뵈니까 반갑고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어제 국내 선물 시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337 초반 지수가 막힐 거다 이상하고 어제 매도 공략을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힘이 강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339.50 지수부터 매도 눌림이 337 지수 다시 보겠다 싶어서 걔네들 매도 공략을 펼쳤었는데 사실 쉽게 잡히지가 않아서 어제는 리스크 관리만 하고 마무리를 한 첫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제 구간들 보면 어제 일반적으로 매도가 더 가려고 했다면 이 구간 내에서 저항을 받고 바로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매도를 쳤던 외인들이 갑자기 손절을 하고 매수로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얘네들 337 지수가 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37 지수를 지지하고 윗 구간을 더 보려면 이 구간에서 337 지수를 보러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략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제 실제 337 지수를 다시 와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야장 때 339 지수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지수에서 우선은 어제 337지수가 지켜줬던 그림이었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큰 그림에서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매도로. 그렇다면 우선은 하방 지지력은 334지수까지 변동성을 크게 예상하고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고가를 340지수 다시 한번 339에서 340지수 체크하는 걸 보고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 저항은 340지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44.70지수를 그대로 였는데 우선은 매도 그림을 340지수 이상에서 보겠다는 이야기라서 우선 340, 341지수에서 맞고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 전략을 펼칠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라서 거기서는 봉이 예를 들어서 30분 분봉에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걸 보고 나서 공략적으로 거기서 매도를 공격할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저희가 보는 자리가 틀어져서 339지수 고점 부근에서 바로 밀리기 시작이 된다면 거기서 매도 전략도 펼쳐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거기 중간 자리보다는 우선은 고가를 340지수 이상, 그 다음에 저가 334지수까지 열고 매도 전략 펼쳐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선물 쪽부터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금값은 3주의 고점이고 유가는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는데 WTI 기준으로 $56 선이지요. 어떤 투자 전략이 옳겠습니까? 네. 예. 우선 기본적인 타이틀은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어제와 같은 타이틀인데요. 국내 선물 조정 국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어제와 같이 94.700 지수가 지지하는 건데 우선은 어제 잠깐 밀렸다가 지금 94.70대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보합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유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로는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눌림 매수 공략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눌림 매수 공략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서울경제 생방송 리딩 하러 가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체 보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어제는 눌림에서 매수를 보려고 했는데 원체 힘이 없어서 매수, 정리, 그 다음에 매도를 봤던 굉장히 작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상 지지력들 1.16050, 그 다음에 2차는 1.15000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6320. 그래서 여전히 어제 보합 바운더리 내에서의 조정,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매수 상승 여력,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여력을 보는 굉장히 보합장이기 때문에 섹션별로 매수 매도를 전략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저항값들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선 큰 추세 저항을 그어 놓으시고 대비하신 게 나으시고요. 전문가 전략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제처럼 매수 매도 전략을 바꿔가면서 바로바로 그때 대응 전략을 펼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크루드오일 저희가 보합을 공략적으로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57불 안착을 못한 아이들 57.07 정확히 매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7호 1차 저항에 2차 목표 56.40 정확히 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서울경제 생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7호 1차, 그 다음에 얘네들은 40까지 매도, 그 다음에 40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생방송에서. 근데 어제 굉장한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57.96, 한마디로 58불대 58달러를 확인하고 다시 밀리는 그림들 나왔었죠.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57달러
저항일 거냐인데 거기서 여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 57.20, 그 다음에 55.30까지 오늘 57달러를 안착을 못한다면 이 지수는 55.30 부근까지 밀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위에서 57불 이상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불 안착을 못하는 구조의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손절 라인을 20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예상 저항 57.20, 그 다음에 매도 목표 55.30까지 기대치를 갖고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어제 저희가 리딩하러 가기 전에 오전 중에는 눌림에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이렇게 전략을 펼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유럽장 매도가 먼저 오면 미장은 매수, 그 반대로면 미장은 매도 이렇게 전략을 펼치는데 우선은 어제 제가 리딩하러 가기 전에 매수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서 눌림이죠. 우선 지지력들 추세를 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등 시에 매도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 저항은 12850 이 자리죠.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여전히 중요했던 자리 1281.0부터 1280.0까지이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 예상 저항과 지지력을 두고 위아래 매수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어제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서울이 36, 인천이 23 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륙 곳곳에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청주, 전주 4도까지 떨어졌고요. 춘천은 영하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옷차림 더욱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위에 대한 대비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 소식 없어 대기가 건조해지겠지만 한낮에는 속초 15도로 예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풀리면서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밤부터 황사가 찾아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다시 주말 아침에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